송현씨 필름. 바다를 사랑하는 실러버 여러분 안녕, 송현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에메랄드빛 해변으로 모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상어 이야기를 드디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상어 얘기는 할 게 정말 무궁무진하고 많아서 한 번에 안 끝날 컨텐츠긴 한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영상 조회수 1등인 영상 아시죠? 너무 유명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베이비 샥 댄스 영상이에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조회수 1등인 영상은 영어 영상이긴 한데 핑크퐁의 아기 상어 종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백상아리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인이 사랑하고 친근하게 생각하는 아기 상어가 백상아리라고 조금 놀라셨나요? 여러분 혹시 실제로 바다에서 만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상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거나 직접 상어와 교감이 있었던 다이버 같은 경우는 상어를 좋아하고 두려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 다이버라고 할지라도 상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거나 상어와 마주친 경험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다이버조차도 상어를 아주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는 상어를 다이버가 되기 전부터 좋아했고 또 다이버가 되고 나서도 상어에 대한 애정이 좀 각별한 편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상어한테 애정이 많은 줄 좀 알 것 같아요. 상어랑 묘하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슬픈 거? 분노? 좌절? 아니면 무기력함? 저는 억울함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 그런데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없어. 그건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 하실 거고 억울함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맞아 라고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 또 이렇게 단순한 사람도 있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하면 되지 왜 말 못하는 건 네가 뭔가 찔려서 그런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상어는 억울하지만 우리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종종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나를 억울하게 만든 나랑 대치되는 사람이 나보다 너무 힘이 강한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단이라든지 하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는 정말 오히려 일이 더 커져서 생명부지를 못하겠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억울함을 말하는 걸 포기하곤 하죠. 우리나라는 또 그런 법도 있잖아요.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명예훼손죄라는 그런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억울해도 말하지 않고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인데도 뭔가 늘 가해자로 묘사가 되고 있는 상어한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상어의 대변인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상어를 두려워하고 혹은 싫어하고 안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거지, 상어를 알고 인간이 상어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종종 쭉 연이어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는 중간중간에 상어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씨 필름. 아마 우리나라에도 상어가 뭔가 본인의 생계와 연결된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개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개식용 자체를 정서적으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개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저도 물론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어서 저는 개를 먹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상어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서 모든 상어를 잡지 마라, 상어를 먹지도 마라 하는 게 아닙니다. 멸종 위기종에 처한 상어들, 그리고 국제협약에 의해서 잡지 말라고 제재를 받고 있는 상어에 대해서 사냥을 무분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보고 너 그러면 뭐 생선 안 먹어? 이런 주장은 지금 맞지 않다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송현씨 필름.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이 상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상어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남한테도 그 대상을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여러 가지들이 뭔가 그런 감정적인 호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좀 객관적인 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던 중에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Why Sharks Matter. 상어가 왜 중요하죠? 이거는 지금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고요. 데이비드 시프먼이라는 해양 보존 생물학자께서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 분이 저랑 굉장히 견해가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전 지식이 한참 많이 부족해서 박사님의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영어 원서입니다. 제 채널에 꾸준히 와주고 계신 구독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출판사랑 계약을 맺고 다이빙 에세이를 쓰고 있어요. 원고 마감이 6월 말이에요.
총 30여 개 정도의 짧은 에세이들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개만 탈고하면 원고는 끝나요. 물론 원고를 넘기고 나서도 사진이나 그림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후반 작업이 있어서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에 꼭 상어에 관한 내용을 적고 싶어서 막 찾다가 알게 된 책이에요. 박사님께서는 그래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본인의 업으로 학자로서 또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주장과 이분이 제시한 여러 논거들의 신뢰를 가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많은 얘기들을 조금씩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 데이비드 시프먼 박사님 이분이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드리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해양생물학자 중에 실제로 언더워터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다이빙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본인이 전공을 하기 전부터 다이빙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박사님도 저처럼 상어를 사랑하고 아끼죠. 그렇지만 이분은 멸종 위기에 처한 상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감정적인 호소를 배제하고 사람들한테 상어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주고 이 상어가 멸종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똑바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상어를 아끼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감정이 호소하는,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따지면 인권이라고 하죠. 상어의 권리, 상어의 복지에 대해 굉장히 치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박사님을 엄청 공격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어 보존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학자인데 공격을 받아. 근데 그들이 공격하는 논리가 참 신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자들이 상어를 추적해서 연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생물의 경우는. 그래서 상어한테 태그를 달아요. 지느러미에 부착을 하잖아요. 여러분, 상어의 그 피부는 굉장히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물고기들 중에 떼밀고 싶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부비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상호작용을 많이 해서 서로 물리고 막 문 그런 자국도 많거든요. 그런 것에 비한다면 태깅하는 총이 지나가는 거는 그렇게 큰 아픔이 아닐 텐데, 상어의 복지를 주장하는 그런 열혈 강성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 새끼 등에다가 쏠 거다 이런 식으로 박사님한테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죠. 본인이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자기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지지하는 건 너무나 건강하고 좋은 활동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너도 따라야 돼. 라는 강압적인 목소리가 끼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좋은 메시지가 사라지고 그런 표현의 방식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해양생물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져는 가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극성 상어 복지를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상어 얘기 싫어. 난 저런 사람들이랑 얘기 섞기 싫어. 이렇게 좀 대중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때로는 이제 극렬 지지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기도 하고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논리로 대응을 할 때는 참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어 복지 지지자들은 무조건 상어가 안 아파야 된대. 그러니까 상어를 사람이나 강아지 같은 존재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멸종돼도 상관없다. 자연사에서 다 죽어도 상관없다. 다만 아프거나 잔인하게만 안 죽으면 된다. 이게 이분들의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상어 보호와 멸종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좋은 메시지가 왜곡되는 걸 정말 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얘기하는 것에 어떤 수치적인 자료나 통계나 학자들이 연구를 했거나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현씨 필름. 생태계에서 어떤 종이 사라진다는 걸 멸종이라고 하죠. 멸종을 왜 막아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만 그냥 짧게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젠가 게임 아시죠? 보드게임 중에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쭉 쌓아놨다가 한 개씩 빼면서 이게 쓰러지게 되면 지게 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젠가가 쓰러졌어요. 가장 마지막에 뺀 그 막대기 때문에 쓰러진 걸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하나씩 뺄 때부터 조금씩 이 탑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마 젠가를 안 쓰러뜨리고 끝까지 마지막 막대를 제거할 수 있는 게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태계가 멸종위기에 처했고 실제로 멸종한 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건 언젠가 결국은 생태계의 파국으로 간다라는 그 여정 중에 있다라는 얘기죠. 상어의 멸종이 왜 인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왜 위험하고 상어를 왜 보호해야 하는가는 앞으로 차차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이 주제로 해볼게요. 상어와 인간, 과연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플로리다 뮤지엄에서 발행하는 샤크 바이트, 그러니까 상어 물림에 대한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요, 현재까지 확인이 된 상어의 종류가 총 548종이에요. 제가 이 자료조사를 한 게
조금 한두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더 그 사이에 어떤 종류가 발견됐을 수는 있어요. 548종의 상어 중에 사람을 물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상어가 총 10종이고요. 그 중에서도 5종은 사람을 한 명만 죽였어요. 우리 죄를 지었을 때도 초범이냐 재범이냐 이게 형량에 큰 영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딱 한 명만 죽였던 5종의 상어는 앞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거죠. 2명 이상의 죽인 경험이 있는 상어는 총 5종이에요. 548종 중에 5종이면 1%가 안 되는 숫자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상어 때문에 희생을 당하신 분 혹은 그 가족들한테 절대 이 상어 사고가 가볍다거나 작다거나 그렇게 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들께는 정말 애도를 표하고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생길 상어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걸 추진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조의를 표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를 볼 때는 언제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과연 상어를 악마화하고 싹 다 죽여버리는 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강아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강아지도 맹견이 있어요. 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견들이 있죠. 그럼 맹견이 있어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강아지 종 전체를 무서워하고 없애야 돼, 나쁜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맹견하고 치와와도 무서워요? 그래. 치와와는 너무 조그마니까 그러면 덩치 큰 애를 해볼까요? 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역할을 하는 골든 리트리버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정말 덩치가 크죠. 어린아이보다 훨씬 크죠.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인내심도 깊고 사람 말도 잘 따르고 정말 온순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착한 친구잖아요. 근데 맹견하고 골든 리트리버하고 똑같이 넌 개잖아, 넌 사람 물 수 있잖아, 넌 나쁜 놈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죠. 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어의 인사사고는 대부분 상어가 사람을 내 먹이로 착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물개나 물범으로 착각을 해서 무는 경우가 많아요. 고의성을 갖고 공격을 한 게 아니라 먹을 거구나 하고 물었다가 이크! 아니네 하고서 대부분은 주량랑을 칩니다. 뺑소니예요. 그러니까 상어가 뭐 생긴 거 그렇고 이빨 날카롭고 하지만 굉장히 소심한 아이라서 물었다가 에이 못 먹는 거 하고 가버리지, 실제로 언론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식인 상어? 식인 상어면 사람을 먹어야죠. 사람을 먹었다는 기록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고 가버렸지만 대부분 상어의 이빨이 아주 날카로웠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된 경우가 많아요. 다이버처럼 수중 레저 활동보다 서퍼처럼 수상 레저 활동을 하던 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치사율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는 거의 보트가 같이 현장에 따라 나오잖아요. 사람이 물렸을 때 보트에 누가 옆에서 동료가 도와만 준다면 빨리 실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더 단축이 되지만, 서퍼 같은 경우에는 배 없이 그냥 개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물렸을 경우에는 다시 해안까지 돌아가기가 피도 흘리고 부상을 입은 상태라서 힘들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죽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든 사람 죽였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재판을 할 때도요, 이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냐,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죽게 됐냐에 따라서 이게 살인죄와 치사죄로 형량도 다르고, 많은 분들이 공소시효가 사라졌다고 알고 있지만 이 사라진 공소시효는 살인죄에만 적용이 되지 치사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제가 상어를 의인화하고 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상어는 원래 바다에 살잖아요. 바다는 상어의 공간이에요. 상어의 집. 그리고 인간은 원래 육지에 살잖아요. 근데 바다에는 놀러 간 거죠. 물론 바다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여가 활동으로 찾았다가 상어의 물림 사고를 겪는 분이 더 많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상어는 바다에만 있잖아요. 육지로 막 기어 나와가지고 사람을 물고 그러진 않잖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진짜 심각한 녀석이죠. 심각하게 나쁜 녀석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지만, 한마디로 상어는 그냥 내가 살던 데 있었을 뿐인데 사람이 들어왔고 이 사람을 에이 왜 들어왔어? 하고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내 먹을 건가? 하고 잘못 물었다가 이크! 하고 도망갔는데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과연 상어한테 죄를 물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간을 2명 이상 죽게 만든 상어는 5종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5종이 정말 많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되게 많이 사람을 물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한 해에 상어가 사람을 물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이게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10건이 채 안 됩니다.
평균적인 숫자로 1년에 10건이 채 안 돼요. 국제 상어 공격 파일 ISAF예요. International Shark Attack File. 여기에 따르면요. 평균적으로 1년에 10건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1년에 바다에 가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저 같은 사람은 1년에 바다를 한 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여러 번 방문하는 횟수로 따진다면 정말 수십억 번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10건이 채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 나무에서 떨어지는 코코넛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몇 명일 것 같아요? 무려 150명입니다. 아니 1년에 사람 10명도 안 죽이는 상어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코코넛은 안 무서워요? 성현씨 필름. 자, 그럼 이제 나와야겠죠. 1년에 인간이 죽이는 상어는 몇 마리일까? 유엔의 농업식량기구 FAO에 사실은 모든 국가가 그 해마다의 상어 어획량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는 정확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상어가 생계에 도움이 되는 나라들은 선진국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고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종류를 잡았는지 그것을 물속에서 식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연평균 1억 마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2013년에 한 연구팀이 발표를 한 논문에 따르면 이 팀은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각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어의 무게를 가지고 추산을 해본 거예요. 대략 6,300마리에서 2억 7천 마리까지. 너무 레인지가 크죠? 왜냐하면 각 상어마다 몸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작은 상어를 더 많이 잡았으면 마리수는 많지만 무게가 큰 상어 하나 잡았을 때랑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1억 마리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맹점은 상어 낚시꾼들 있잖아요. 이런 낚시꾼들 중에는 나의 건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나 나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상어를 실컷 낚아놓고 낚았다는 기록을 남긴 다음에 상어를 다시 바다에 놓아주는 경우가 있죠. 나는 나의 용맹함도 챙겼고 상어 사랑하고 해양 보존도 챙겼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어라는 그 힘센 아이를 배 위로 끌어올리기까지 얼마나 서로 사투를 벌였겠습니까? 그래서 상어는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이고 또 원래 예민한 아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바다에 다시 방류한 아이들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대요. 아까 말씀드린 연구에서는 상어가 사람 손에 의해서 배 위로 올라와서 거래가 된 무게를 따진 거지 바다에 다시 방류했을 때 자기 혼자 바다에서 죽은 거는 그 숫자 안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연사가 아니죠. 분명히 사람과 필요 없는 충돌이 있었던 거고 그 결과로 죽게 된 거니까 이것도 사람이 죽인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더하게 된다면 아마 사람이 1년에 죽이는 상어는 1억 마리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성현씨 필름. 1년에 10명도 안 죽는데 우리는 왜 상어를 무서워하게 됐을까? 상어는요, 여러분 정말 100% 미디어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악마의 편집, 가짜뉴스, 그런 악질 프레임 선동에 의해서 너무너무나 피해를 본 생명이에요. 저는 상어보다 더 피해를 본 사람은 아직까지 모르겠어. 1년에 내 종족이 미디어의 그런 가짜뉴스와 이미지 왜곡 때문에 1억 마리가 넘게 사라진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피해죠. 가장 대표적으로 불을 지핀 게 바로 1975년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대흥행작이죠. 조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스필버그가 몇 년 전에 그런 인터뷰 했더라고요. 나의 영화가 상어의 그 개체수를 너무나 감소시키는데 영향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너무 후회되고 마음이 아프다 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스티븐 스필버그랑 그 원작 소설의 작가죠. 피터 벤치는 막 재단도 세우고 이 상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영화의 파급력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잔혹한 조스의 모습만 기억하지 그걸 만든 사람들이 이건 허구야, 이건 만들어낸 얘기를 한다, 상어한테 그러지 마 라는 건 귀등에도 안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연예인들도 억울하게 무고를 당해서 기사가 막 나면 그 사람의 이미지는 완전 실추가 되지만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을 때 그 부정적인 이슈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이게 억울했고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까요? 상어가 똑같습니다. 조스가 어떤 악영향을 미쳤냐면 사실은 조스를 처음에 인공적인 그 인형 모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육상에선 잘 작동을 하다가 물에만 집어넣으면 자꾸 고장이 나서 3개나 망가졌대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너무 고민을 하면서 상어가 등장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어야겠다. 더 다양한 연출 방법, 카메라 앵글, 그리고 오디오 이런 거에 신경을 쓰면서 그 블록버스터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조스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조스를 보고서 그동안 이제 상어를 잡고 싶어 했던 수많은 낚시꾼들이 상어 저거 때려잡아 죽여야 돼. 상어를 죽이려고 나선 거예요. 누군가는 너무 이거를 스티븐 스필버그와 조스한테 크게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니냐. 실제로는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는 했지만 호주의 퀸즐랜드 대학과 그리피스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한 결과예요. 호주 정부에서 사람들을 보호한다면서 해안에서 상어를 막 무차별하게 잡아 죽였거든요. 이거를 상어 개체수 억제 프로그램이라고 불렀는데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을지 1962년에 비해서 2018년에 백상아리의 개체수가 호주에서 무려 92%가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상어를 다 잡아 죽였다고 해서 과연 상어한테 물리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느냐? 워낙 없기도 했고 줄어들지 않았다는 결과예요. 이건 호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하와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서 정부에서 상어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상어 몰살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가 1994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수천 마리의 상어를 죽였지만 상어 물림 사고를 겪은 사람의 수는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게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물론 미디어 영향이 크죠. 그리고 조스는 최초로 블록버스터라는 단어를 만들 정도로 정말 흥행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강력했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과연 창작자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 정말 악역을 훌륭하게 해낸 배우가 작품이 끝나고서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지나가던 사람이 뭐 그렇게 살지 마! 막 하고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남자 배우들 같은 경우 막 등짝 스매싱 맞았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초면인 사람을 자기가 방송 화면에서 드라마 속에서 악역으로 봤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고 때려도 되는 겁니까? 왜 배우는 알려진 사람이란 이유로 그런 걸 감내해야 됩니까? 그건 폭행이잖아요. 언어 폭행, 신체적 폭행,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재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어가 비록 조스라는 영화에서 그렇게 무섭고 잔인한 사람을 죽이는 존재로 그려졌다고 해서 실제로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차별하게 수천 마리를 죽인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상어가 얼마나 억울하냐면요. 2013년에 호주에서 그동안의 상어 공격에 대해서 보도됐던 기사들을 쫙 연구를 해봤더니 총 기사 중에 무려 38%가 실제로 상어랑 사람이 닿지도 않았다. 그런데 상어 공격이라는 워딩을 썼다고 해요. 이게 가짜뉴스지 뭡니까? 상어랑 인간이 스치지조차 않았는데 상어 공격이라고 단어를 쓰니까 사람들은 실제보다 상어가 훨씬 인간을 공격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두렵게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뉴스는 영화랑은 달라요. 영화는 창작물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보는 거지만 뉴스는 사실을 전제로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상어들을 표현한 단어 중에 몬스터, 블러드 서스티, 피의 굶주린 이런 단어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저도 요새 이 상어와 관련된 국내 뉴스도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식인상어, 연쇄살인마, 포악상어 이런 제목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정말 무고 아닙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가 나를 무섭게 했어요 하면서 나를 막 신고했어. 그러면 이게 무고잖아요. 상어는 그냥 바다에서 지 할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난 관심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사람이 자기가 바다에 들어오더니 나를 보고 으악 하면서 막 무섭다고 신고한 거예요. 그걸 들은 기자가 또 상어가 사람을 공격했어요 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렸어요. 이런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점은 상어가 출몰하는 바다, 상어가 사는 지역 이런 식의 표현조차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어는 원래 굉장히 이동성이 강한 해양 생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호주 해변을 지킨다고 그 해변의 상어를 다 죽인다? 그럼 분명히 다른 곳에 있던 상어가 또 이주해 올 겁니다. 그거는 상어의 물림 사고를 방지하는데 절대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방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상어 물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됐다. 그럴 때 개물림 사고라고 하죠.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서 사람이 희생됐다고 해서 그걸 식인견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상어한테는 유독 그렇게 연쇄살인마, 식인상어, 상어가 사람을 먹진 않았는데 어째서 식인상어입니까? 이런 워딩들이 붙는 것이 상어를 공포의 대상으로 느끼게 만들고 있지도 않은 사고를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현씨 필름. 여러분 오늘 영상 보고 어떠셨나요? 조금은 상어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과연 인간과 상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앞으로는 상어를 가장 위협하는 게 어떤 것인가, 또 상어의 멸종 위기는 왜 닥쳤는가, 멸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외에도 상어에 대해서 했던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씩 짧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거, 저 정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궁금해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그리고 아직도 혹시 구독 안 하고 계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새 저랑 대화 왜 안 해요? 제가 대화하는 컨텐츠가 많이 없었어요. 그쵸? 이제 제가 말을 많이 할 거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많이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See